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AI 시장을 이해하는 거와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국 재정에 대한 구조 리스크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연준의 12월 10일 날의 결정의 내용을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AI 거품, AI 생태계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면 미국 재정의 구조 리스크죠. 미국 재정도 구조적인 리스크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표현해봤어요. known risk but insoluble. 예? 이게 뭡니까? 알려진 리스크예요. 미국 재정 리스크는요. 예? 우리 알려진 리스크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해결을 미국의 지금 사회 구조로 볼 때, 사회 정치 구조로 볼 때는 해결이 되게 어려운 리스크죠. 예? 수입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거두면 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 결정이라 이거죠. 예? 그런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인솔리버리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미국의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뭐 연말이 될지 새해 초가 될지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신임 내년 5월달이면 이제 교차가 될 텐데 신임 이제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이제 발표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 두 분 다 그러니까 이름이 케빈인데 케빈 워시가 되냐 케빈 해셋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트럼프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여기 그랬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다음 연준 의장은 금리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그러니까 논의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는 내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금리는 내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준 의장은 저건 대리인이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면접을 이렇게 보고 오래 시간 끄는 이유가, 이 배신 안 할 놈, 자기 말 잘 들을 놈, 이거 지금 심사하는 거예요. 그 금리는 내가 결정한다. 이 메시지예요. 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행정부 수장이 그러니까 금리 내가 결정하겠다. 지금 이걸 표명한 거예요, 지금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지금 인터뷰에서요. 차기 연준 의장은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나하고 그러니까 상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요. 예? 자, 그럼 왜 이렇게 얘기냐? 트럼프가 이 얘기를 연준 의장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요? 이게 지난 여름부터 그런 얘기했죠. 1%까지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연준의 금리를 1%까지 내려야 된다 이거야. 1%까지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 번 주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1%까지 내릴 연준 의장을 지금 그러니까 물색하는 거예요. 지금 3.5% 한 3% 정도 안팎이 지금 그러니까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1%까지 내리게 되면은, 예? 지금 뭐 금리를 그만큼 많이 내릴 정도로 침체냐? 예?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하여간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지금 1%까지 내리는 게 목표인 거야. 트럼프는요. 내년도 중간선거 있잖아요. 11월 달에. 예? 지금 1%까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요? 시장은 갑자기 확 뜨거워질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요. 엄청 뜨거워질 게 아니겠어요? 예? 뜨거워질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일단 뭐냐면, 트럼프는 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100년 후, 이거 관심 없어요. 100년 후가 뭐예요? 10년 후, 30년, 20년 후에도 관심 없습니다. 미국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 임기 중에 자기의 인기, 자기의 지지, 이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지금 레임덕 빠지는 이런, 여론조사에 보면 레임덕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11월 승리해가지고 다시 지금 자기가 권력을 거머쥐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예? 거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트럼프는 그것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이게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이게 지금요. 근데 왜 그러냐? 1%까지 왜 내리려고 하는 거냐? 이게 바로 재정 적자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오렌지 색깔은 뭐냐면 8년 단위로 되게 미국 대통령이 2번을 하잖아요. 2번을 재선을. 예? 2000년대 초에 8년을 그러니까 주니어 부시가 했고 그다음에 오바마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4년씩 했지만은 어쨌든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왔지만은 보게 되면 8년에 한 번씩 재정 적자의 증가 속도가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얼마 안 증가했었어. 한 2조 2천억 달러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이 그 팬데믹 전후로 해가지고는 갑자기 2배로 증가한 거야. 8조에서 17조로 증가했으니까요. 예? 재정 적자가. 근데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요. 이자 지급액입니다. 8년간 이자 지급액이요. 이거는 매 8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요. 3조에서 7조, 3조에서 8조, 그 다음에 15조, 2배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이자를 결정하는 게 바로 금리잖아. 금리와 관련돼 있잖아요. 네? 금리요. 지금 올해 11월 달 기준으로 지금 미국 연방정부 채무액이 지금 이제 40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조를. 38조 4천억 달러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그 40조 달러든지 돌파할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난 규모거든요. 예? 이게 지속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원금 증가하는 거라도 이자 증가하는 것이 이게 재정 적자에 이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원금은 취한하면 되니까요. 새로운 국채 발행해 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하는데 이자는 재정에서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 수입에서 그러니까 이걸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을요. 이자는요. 예?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환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것 때문에 다른 데 돈을 못 쓰겠는 거야. 지금 연방정부의 그러니까 지출액 중에서 그러니까 한 15%까지 이렇게 육박해 가고 있거든요. 이자 지급액만. 예? 일본 꼬라지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이 부러운 거지. 일본이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아베 때 이자가 거의 그러니까 0%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돼가지고 이자가 부담이 없었단 말이에요. 국채에 대해서. 그게 부러우니까 지금 트럼프도 뭐냐면 지금 1%까지 내리겠다는 거야, 지금요. 1%까지. 예?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겁니다, 지금요. 이것 때문에. 돈을 못 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자 지급액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중기국채. 2년에서 10년짜리 국채 비중이 50%가 넘어요. 보시면. 이게 매년 있잖아요. 이게 매년 지금 돌아오는 규모가 있잖아요. 올해 만기 도래하는 미 국채가 1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조 달러에.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는 취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국채를 그러니까 10조 달러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야. 10조 달러를. 이거 갈수록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채 물량이 시장에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게 아닙니까? 국채 물량이요. 이게 국제시장에도 부담을 주지요. 국제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한 해 만기되는 게 10조 달러 육박하고 있으니까 지금요.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준의 12월 달에 FOMC 결정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볼까요? 연준의 12월 결정 내용이요? 모르겠습니까요? 이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멀티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뭐냐면 부양책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그러니까는 신기록을 수립을 했죠. 예? 신기록을. 예? 다우지수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셧다운 되면서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그래도 차선책일 것이다 했는데 제 예상대로 그러니까 금리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됐죠. 9대3으로요. 회의 전에는 그러니까 5명이 반대했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3명이 반대한 걸로 분열된 모습이 여전히 확인됐죠.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는 그러니까 뭐 한 해 정도 그러니까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년에 대한 전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FOMC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에 있습니다. 다시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거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예? 그래서 영어로는 스텔스 QE라고 표현했죠. 스텔스가 뭡니까? 몰래 하는 저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준비금 관리 매입 이런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준비금 관리 매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달에 뭐냐면은 4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이 시중은행한테 그러니까는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채를 사주겠다 이거예요. 400억 달러까지. 예? 그래서 돈을 지원해주겠다 이겁니다. 월 400억 달러까지. 과거에 양적 완화 할 때 2차 양적 완화입니까? 그 당시 할 때도 한 400억에서 450억 달러씩 투입했었어요. 그 당시 양적 완화 규모야. 이 정도는요. 월 400억 달러면요. 그러니까 그냥 예? 이런 데다 거기다 뭐냐면은 연준은요. 여러분들 일반인은 잘 할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초단기 금리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길물 하루짜리 금리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돈을 투입하면서 3년 이하 국채까지, 3년까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2년물이거든요. 2년물, 3년물까지도 그러니까 매입을 하겠다 이거야. 포함시키겠다 이거야. 그러면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를 연준이 사들이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3년짜리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그렇게 금리는 낮추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그러니까는 그러면 싼 금리로 발행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네? 싼 금리로 1년에 10조 달러 가깝게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는 이 중기물이 그러니까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핵심적인 2년, 3년짜리를 매입에 포함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실상 중기금리 3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중기금리인데 3년 이하까지 시장금리를 연준이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거든요. 연준이 지금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시장금리를 연준이 그러니까는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무슨 한국은행이 무슨 정부 보러 사회주의 정부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요. 금리가 가장 중요한 가격 중에 하나잖아요. 시장 가격 중에. 금리를 그러니까는 금리에 대해서 연준이 그러니까는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게 트럼프 지원이죠, 뭐. 재정의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는 재정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설 레포. 예? 상설 레포도, 이거는 총량을 제한을 폐지한다. 이건 하루짜리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은 이건 무제한으로 이건 열어주겠다 이겁니다. 예?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시중에다가 그러니까는 돈을 그러니까 퍼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는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별 기가 없었고, 일반인들은 금리 인하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양적 하나의 비교가 될 정도의, 예? 이 돈의 공급이에요. 왜 이렇게 공급해야 되고, 왜 공급하고, 거기에 내용은 뭐냐?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금융시장이, 자산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둘째, 뭐냐면 미국의 재정에 대한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줘야겠다. 예?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움직여준 거예요. 연준이 움직여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연준 위원들도요, 대중 앞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도요, 대부분이 자리 보존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임명자 눈치를 보고 그래요. 자, 야, 이거 가지고 이제 금융위기 조짐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거는 특히 이제 뭡니까 빅쇼트에서 뭐 주인공으로 설정됐다는 누굽니까 베아린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게 생겼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엄청 지원해 주니까 은행들이 하지 않냐는데, 은행들이 지금 지급준비금이 역사적으로 보는 수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건 여러 문제고, 지금 게시판에 글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글 많이 쓰시는 분들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연준의 기본적인 정책은 빌스 온리 정책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물 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 이하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국채를 사주고 팔고 이제 소위 말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 빌스 온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금융위기도 아닌데 2년 3년짜리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2년 3년물 국채 수익률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재정에 대한 이자 부담 지원입니다. 재정에 대한 이자 부담 지원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란색 막대기가 지급준비금인데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에 비하면은요. 역사적인 수준에 비하면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저기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거했었던 2021년 초 수준 정도에 거의 맞먹기 때문에 예? 그하고 반면에 이제 뭐냐면은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을 보유가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샀단 말이야. 사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더 사주기가 힘드니까는 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준으로 그러니까 옮길 테니까는 연준으로 옮기고 시중은행들에 내가 돈을 줘가지고 요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문제는 이러한 연준의 이 지원이 이게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개 이제 3개월물 하고, 만기 3개월짜리 하고요. 3개월짜리 하고 2년짜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의 차이를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파란색 막대기가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 끝에가 조금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3개월물이 더 높습니다. 왜 2년물이 더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3개월물은 지금 연준의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반영이 될 것이고요. 2년물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양자의 차이,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진 이유가 2년물이 내려가가지고, 3개월물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연준의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예? 내려가는데, 작년 그러니까 7월달 이후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년물이 최근 10월달부터, 그것도 10월 14일날, 10월 14일이 3.48%였었어요. 2년물 수익률이요. 근데 지난주 마감 때가 3.486이니까 10월 14일이면 뭐가 기억납니까? 앞에서 봤던 뭡니까요? 인공지능 관련 이것들에 소위 말해서 그 거품 발작이 그러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점들입니다. 지금 뭐냐면 2년물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2년물이 안 내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2년물이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3개월물이 내려가요. 왜?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럼 뭡니까? 2년물이 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가 그러니까 잡히지 않았다는 거.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는, 예?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2년물이 그러니까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월달 이후에부터. 안 내려가고 있어요. 3개월만 내려가면서 이 스프레드가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로 볼수록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또 차이를 보게 되면요. 10년물하고 2년물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 수익률이하고 10년물 수익률은 거의 9월달 이후부터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아까 2년물은 10월달 이후로 했잖아요. 예? 10월달 이후로 했잖아요. 10년물은 뭐냐면 9월달 이후로 안 내려가고 앉아있다고요. 예? 안 내려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더 오거죠. 저기 봄부터. 예, 봄에 에다가 저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7월달 그러니까 7월달부터 좀 내려갔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 지금요. 예? 비슷하단 말이에요. 혹은 저기 5월달 돼하고. 그러니까 장기물일수록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안 내려가고 앉았다 이거예요. 안 내려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금리를 1%가 내리겠다? 근데 이번에 연준의 12월달 회의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성장률을 지금 올해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도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위에 수치가 12월달이고 밑에 수치가 9월달에 봤던 건데 연준 위원들이 봤던 건데 올해는 1.5에서 2.0% 정도 달성할 것 같다. 성장률이. 그런데 내년은 2.0에서 2.6으로 이제 상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는 더 좋아질 거라 이거예요. 올해보다도요. 그러면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 내려야 될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실업률 보게 되면 올해 그러니까 4.4에서 4.6%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은 4.2에서 4.6. 그러니까 실업률도 더 악화될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나 실업률을 보게 되면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는 12월달 회의하면서 내려야 한 번 정도 내릴 거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1%까지 내려야 된다? 이건 엄청난 이건 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갭이 존재하잖아요. 물가도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물가는 조금 약간 안정되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공격적으로 부양을 했을 때 지금 부양을 할 상황이냐 이거지요 지금요. 그럼 이게 부양으로 인해서 성장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가 오히려 괜히 심해질 수 있고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양극화 심화잖아요. 양극화 심화. 예? K자형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상류층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 섞어 막 하면서 좋고 그런데 예? 중산층 저소득층이 굉장히 지금 이 타격을 보고 있잖아요. 물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타겟은 양극화 문제이지 성장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금리를 1%가 내리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양극화 해결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는 그러니까 내년 중간 선거를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지금 두고 있을 때 이것이 이 사람의 이걸 누가 말리냐 이거예요. 누가 말릴 거냐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카이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베노믹스를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엔케리 청산이라는데 엔화 청산은요 그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금융시장의 영향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요.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것보다도 금리 올림으로써 이제 재정 부담이 다카이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요. 저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2분기에 0%에서 3분기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랬죠.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앉아 있고요. 네? 그럼 사실 그러니까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카이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돈이 풀려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다르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예? 아베노믹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소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지금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실패로 판명이 났는데 또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려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제 주말에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상처럼 올렸잖아요. 0.75로요. 올렸는데 제가 상견백화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게 이제 올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올해 10년물, 일본 국제 10년물 수익률 추이입니다.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언제를 그랬냐면 2016년부터 일본이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었죠. 워낙 오래전이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6년 2월 달부터 마이너스 금리로 일본은행이 내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거의 하나 가깝게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020년에도 그때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전벽해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 10년물 수익률이 2%를 돌파한 거는요. 문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그러니까 재정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재정 이자 부담이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의 일본 국채 수익률 변동폭입니다. 3개월물, 1년물, 2년물, 5년물, 10년물 다 가는데 예?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죠. 지난 한 달간에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이자 부담이 그동안에 아베노믹스 때는 제로 금리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속에서 재정 이자 부담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베 때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라 이거죠. 아베 때보다 불리한 상황이라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아베노믹스 다시 소환한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로 가고요.